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토요일 새벽이 됐습니다. 다시 주말입니다. 저녁입니다. 정치는 거짓말을 하는 직업입니다. 린든 B 존슨은 큰 거짓말을 할수록 큰 권력을 잡는다라고 토로를 했을 정도입니다. 정치인의 거짓말은 대중의 지지를 받기 위한 것이니까 언제나 두루뭉술하며 거대 담론에 의존합니다. 예컨대 모두가 행복한 사회 같은 터무니없는 목표를 제시하는데 행복하다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모두가 행복한 사회는 불가능한 사회입니다. 미국보다 국민소득이 훨씬 적은 코스타리카가 행복지수는 월등히 높습니다. 부탄의 행복지수는 한때 세계 1위였습니다. 그런데 대중은 이런 정치인의 거짓말에 지나치게 관대합니다. 그 거짓말이 자신에게 직접적인 해악을 끼치지 않는 데다가 대중에게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정치인의 거짓말은 대개 선동입니다. 아돌프 히틀러도 후안 페론도 우고 차베스도 그런 선동에 아주 능했습니다. 저는 우리 정치판을 보면서 우리 역시 선동이 지나치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기본소득제를 하자는 자들이 있을 정도니 말입니다. 요즘 민주당에서는 이익공유제니 손실보상제니 하는 정책으로 뜨겁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익공유제를 잡았고 정세균 총리는 손실보상제를 잡았습니다. 누구 패가 더 좋은 패일까요? 이익공유제는 돈 번 기업의 이익을 나눠 가지자는 발상으로 사회주의 하자는 거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손실보상제는 당장 국채를 100조 원이나 발행해야 할지 모르는 확장 재정 정책입니다. 그래서 빈 곳간에 이제 불을 찌르는 것이냐 하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난 1월 15일 이낙연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익공유제의 해외 사례를 들었습니다. 참 재밌더군요. 여기저기 비판이 쏟아진 데다가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발상 자체가 유치하다면서 실현 불가능한 방안이라고 깎아내리자 작심하고 공부를 했던 모양입니다. 이렇습니다. 자본주의 선진국인 미국의 크라이슬러, 영국 롤스로이스, 일본 도요타도 이익공유제 개념으로 성과를 거뒀다. 이 나라들을 사회주의 국가라고 볼 수 없다. 모두 다 자동차 만드는 회사죠. 홍익표 정책위 의장은 기자들에게 자료까지 펼쳐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보잉사는 협력사와 이익을 30년 동안 공유했다. 그런데 둘 다 거짓말입니다. 정확히는 절반이 거짓말입니다. 크라이슬러도 롤스로이스도 도요타도 보잉사도 이낙연 대표나 홍익표 의원이 말하는 이익은 협력사와 나눴지만 이익 공유제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롤스로이스가 한 것은 위험 수익 공유 파트너십입니다. 말하자면 이익뿐 아니라 손해까지도 협력사와 함께 나누는 계약입니다. 경영난에 몰린 롤스로이스가 국유지책으로 찾아낸 방안이었죠. 새 항공기 엔진 연구와 개발에 필요한 비용 10억 달러를 모으기 위해 세계적인 부품사와 위험과 비용을 공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투자액에 비례해 나눠주는 것이죠. 보잉사가 한 계약도 위험 공유 파트너십 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입니다. 이 역시 이익이든 손해든 투자액에 비례해서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낙연 대표가 롤스로이스를 예로 든 것은 거짓말을 태연히 한 셈이 되었습니다. LG 생활건강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온라인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가맹점과 나누어서 이 공유제의 모범 사례가 됐습니다. 그러자 이낙연 대표는 1월 14일 LG생활건강의 오프라인 한 가맹점을 찾아갔습니다. 신문을 보니 비슷한 해외 사례로는 던킨, 도미노 피자 등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기업 간에 사전 계약이 있었습니다. 매출을 늘리기 위해 이익을 나눠주는 인센티브를 미리 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낙연 대표가 말하는 이익 공유제와는 거리가 한참 먼 것입니다. 이 대표가 말하는 이익 공유제는 코로나로 수혜를 입고 돈을 번 기업과 피해를 본 이들 간에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기업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특혜와 금융 지원 법제화를 검토한다는데 이 역시 전례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민주당이 초유의 일을 부리는 건 또 있습니다. 이 민주당은 이른바 사법농단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부산고법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는 헌정사상 세 번째인데
앞선 두 차례는 대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였으니 고등법원 판사로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직 판사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탄희 의원이 추진하는 임성근 부장판사와 서울고등법원 이동건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논의했습니다. 임성근 판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의혹에 관련된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스야 기자 재판에서 판결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가 된 겁니다. 당시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었던 임 부장판사가 그 사건의 재판장이었던 이동건 부장판사에게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내용이 사실 무근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포함해 달라고 해서 판결문 작성에 관여했다는 혐의입니다. 임 부장판사는 직권남용으로 기소가 되었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재판부도 임 부장판사 행위를 반헌법 행위라고 판단했다며 결국 탄핵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소속 의원들의 자율투표로 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하지만 의석수가 174석인데다가 사실상 180석을 훨씬 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찬성하면 제적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판사 탄핵 소추안은 통과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벌써 111명이나 동의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헌법재판관 9명 중에 6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 탄핵이 됩니다. 그런데 임성근 부장판사는 이미 오는 2월에 퇴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재 결정 전에 퇴임을 한다는 겁니다. 이 경우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 가기도 전에 효력을 잃을 겁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퇴임하는 임 부장판사의 탄핵을 밀어붙일까요? 그것도 1심 재판에서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죄까지 났는데 말입니다. 그거 엄청난 대역 죄인이라도 되는 겁니까? 결국은 사법부 길들이기로 보입니다. 임 부장이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집권 세력은 아직도 혁명 정신으로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건 여기서 다시 이낙연 대표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 대표는 28일 의총 후에 페이스북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수호해야 할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 아마 살아남을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지 않겠습니까? 자, 진짜 직무유기를 말씀드릴까요? 문재인 정부 들어 주요 한미연합훈련이 대부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바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는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컴퓨터 워게임은 무슨 놀이인 줄 알았습니다. 한미 3대 연합훈련은 3월에 있을 키 리졸버와 그리고 독수리 훈련, 그리고 8월의 얼지 프리덤 가디언 UFG 훈련입니다. 우리 쓸 때는 얼지 포커스 렌즈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3대 훈련이 사실상 모두 폐지된 상태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독수리 훈련은 야외 기동 훈련으로 한미연합 전력을 점검하고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이 있던 2018년 이후에 실제 병력과 장비가 대규모로 이동하는 기동훈련 FTX를 만 3년, 횟수로 4년째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대급 이상으로 실시됐던 대규모 연합 상륙훈련인 상용훈련과 대규모 연합 공군훈련인 맥스 선더,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도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안 하는 거죠. 육군은 지난 2017년 4월 승진훈련장에서 한미 통합화력 경멸훈련을 실시한 뒤에 한 번도 미군과 포병, 보병, 기갑 등이 함께 훈련하는 제병협동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유사시에 우리 군이 과연 북한군을 신속하게 격퇴할 효율적인 작전을 펼 수 있을까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정말 그게 이유의 전부였습니까? 사실은 문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이런 연합훈련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자신들의 미사일 실험 핑계를 연합훈련에 댈 정도이니 말입니다. 올해도 김정은은 오늘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은 더 이상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훈련을 하는 것은 실전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언론이 전한 그의 말이 이렇습니다.
야외 기동 훈련은 없는 컴퓨터 훈련으로는 연합 방위 능력에 차질이 생긴다. 실전 상황이 되면 군인들이 혼비백산할 것이다. 그런데 서욱 국방장관의 생각은 아주 다릅니다. 서 장관은 문 대통령이 지난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해서 큰 파장을 일으킨 뒤에 연두 업무 보고를 할 때 문 대통령과 똑같은 말을 보고서에 적어서 보고했습니다. 서욱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월 연합훈련은 실병력 기동훈련이 아니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방어적이고 윤리적인 연습이다.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해서 연합훈련에 임하겠다. 심지어 그는 훈련 규모도 운용적인 묘미를 발휘하겠다며 사실상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벌써 만 3년 동안 실병력 훈련 없이 컴퓨터만으로 연합훈련이라는 걸 했다면 사실상 연합훈련은 프로그램으로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훈련은 실제 전쟁이 벌어지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워게임은 상대의 전력과 우리 전력을 수치로 입력해서 하는 것으로 언제나 백전백승입니다. 서욱 장관은 그런 워게임을 하는 것으로 군의 전력을 최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믿는 것인가요? 명색이 육군 총장을 한 사람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훈련을 하지 않는 군대는 군대가 아닌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말이 이렇습니다. 실탄 훈련을 하지 않으면 실전에서 부하들이 피를 부른다. 그런데도 지금 국방부와 서욱 장관은 오로지 전작권 조기 전환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문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항이 말입니다. 서욱 장관이 27일 국방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강한 국방, 더 강한 연합방위 체계를 위한 시대적 과업이다. 나의 재임 기간 중 전작권 전환을 위해 진전된 성과가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는 그 간담회에서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서 논란이 분분한 경항모는 그대로 추진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 경항모를 만들고 함재기로 F-35B, 이 강경화 장관 표현으로는 F-35B를 도입하자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건 바다 위에 적의 표적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아주 기동력이 떨어지는 표적 말입니다. 항모는 함께 기동하는 호위 전단이 없으면 적의 미사일의 표적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산민이 바다이며 주적이 바로 지측에 있는 반도인 나라에서 경항모를 왜 만드는 것인가요? 게다가 F-35A보다 기동능력이 한참 떨어지는 F-35B를 함재기로 한다니 우리 국방부가 지금 제 정신인가 싶습니다. 미 국방부는 서 장관이 자신의 재임 기간에 전작권 전환을 위한 성과를 내겠다고 말한 데 대해 한마디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전작권은 상호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국방장관이 로이드 오스틴인데 이분은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측의 합의로 2015년 서명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포함해서 전작권 전환이 상호 리뷰할 것이다. 그리고 재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문 대통령 뜻대로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이 될 것인지 지켜볼 일이 하나 더 늘긴 늘었습니다. 서 장관이야 올해까지 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 검증평가를 끝내고 싶겠지만 제가 보기엔 지금처럼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나 하는 상태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은 더 후퇴했습니다. 안보는 결코 거짓이 통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정치판에는 산업부에서 파괴한 문서에 북한 원전 건설 지원 문서가 있는 것이 드러나 시끄럽습니다. 최근 공개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공소장 내용에 그 문서의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벌어지자 산업부 공무원들이 밤에 몰래 들어가 삭제한 파일 530개 중에 있는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에너지 협력이라는 문건들입니다. 김종인 야당 비대위원장은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의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
이런 이직행위, 국기문란 프로젝트가 일부 공무원 차원이 아닌 정권 차원에서 극비리에 추진되어 온 이런 정황이 드러났다. 청와대가 발끈하고 나왔습니다. 법적 조치까지 말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 문서가 외부에 쉽게 발각되지 않도록 핀란드어로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삭제된 파일을 검찰이 복원한 결과 그 파일들은 모두 60보요이스라는 상위 폴더 밑에 있었다고 합니다. 보요이스는 핀란드어로 북쪽이라는 뜻이라고 하는군요. 이 문 정부는 국내 원전 추가 건설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을 무슨 실랑처럼 받들고 있죠. 그런 문 정부가 북한의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한 셈이니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신문에 난 전직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현 정부의 1, 2차 남북 정상회담 사이에 산업부가 북한 지역 원전 건설 관련 보고서를 집중적으로 만들고 북한 경수로 지원사업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까지 물색했다면 단순한 장기 전망 보고서를 보기는 어렵다. 정부 차원의 프로젝트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관련한 얘기는 제가 다음 방송에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탈원전도 이제 거짓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온통 거짓인 정부입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